정부가 내놓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금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은 줄고 9억 원 이상 상가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세금 혜택이 줄어드는 건데 그동안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하면서 세금 혜택을 늘리던 정책 기조가 왜 바뀐 것인지 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후폭풍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축소되는 방향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 경정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황수 겸임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축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부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축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등록을 독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네네. 작년 그러니까 2017년에 이제 독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다가 그러니까 작년 9월 13일자로 다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축소가 되는데 네.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9월 13일 이후에 축소된 어떤 임대사업자에 대한 어떤 혜택조차도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축소를 하는 그러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축소에 좀 속도가 붙은 그런 모양새겠네요. 그러면.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저는 일단 정부에서 2017년 12월이죠.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던졌고 네. 임대주택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 던졌다가 작년 9.13 대책 때 교수님 말씀처럼 다시 이제 관리를 강화하겠다. 쉽게 말하면 이제 축소죠. 네. 세제 감면 혜택이 역 혜택이 된다라는 어떤 칼럼이나 이론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네. 정부에서 그걸 명분을 삼아서 일단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유세를 좀 높여야 된다는 또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부분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 이 소급이 되냐 안 되냐. 예를 들어서 정부를 믿고 1년 전에 등록을 한 분이 네. 갑자기 1년도 안 돼가지고 또 축소한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소통이라든지 소급 일자에 대한 기준을 명료하게 이렇게 좀 소통을 좀 해주고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계속 일방적으로 던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네.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한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 혜택, 그러니까 네. 세금 감면이 일전에는 이제 75%까지 최대 혜택을 받다가 네. 이번에는 이제 50%까지 이제 줄였고요. 네. 그다음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6억 이하 소형주택을 빌려주고 올리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4년일 때는 30%, 8년일 때는 최대 75%까지 또 소득세, 법인세, 세액 감면도 해줬는데 이것들도 거의 최대 50%까지 이제 낮추도록 되어 있고요. 이번에 새로 이제 도입이 된 것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특례 조항 배제 항목에서 조합원 입주권이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조합원 입주권은 권리의 어떤 이전이라서 네. 부동산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특수한 어떤 권리로 이제 봤었는데 네. 이것도 이런 세제 혜택에서 빠지는 걸로 돼 있고 또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지역에 있었던 이축권이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택을 허물고 다른 데 이제 새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네. 그러한 권리들도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이제 케이스라면은 네. 양도소득세를 이제 과세하기로 이런 식으로 바뀐 내용들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 지금 세 부담 증가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어쨌든 밑에 보면 결정세액이 좀 늘어났다는 얘기인 건가요? 예, 이런 혜택을 축소에 의해서 이제 결정세액이 이제 늘어나는 건 맞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이제 소득세 기준으로 따진다면 네네. 이제 기존에 있었던 금액보다는 2배 정도 늘어나는 건 틀림없는데요. 네네. 일반 이제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주택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혜택이 축소됐다라고 보기에는 그 부담이 아주 과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어쨌든 받아들이는 뉘앙스 자체는 네. 내가 내야 되는 세금에서 한 2배 정도 더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발이라든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사례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주택 소유자네요, 네. 이번엔. 예, 3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8년 이상일 경우에는
뭐 한 15만 원, 30만 원 정도 내다가 이것도 2배 여기서 정도네요. 2배 정도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건 좀 체감적으로 좀 이게 내 세금을 내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 게 뭐 액수 자체는 또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긴 한데 2배가 돼버리니까 이게 좀 느끼는 부분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한 10만 원 내다가 20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요. 100만 원 내다가 200만 원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내야 되는 세금에서 한 2배 정도 이번에 재산세가 이번에 부과된 그 부분들도 예전에 비해서 과표가 올라왔기 때문에 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대부분 많이 늘어났지만 뭐 한 15% 20% 정도이지만 네. 그것도 사람들한테는 체감으로 그쵸, 굉장히 일단, 크거든요. 네, 근데 세금을 저것도 더 낸다는 거에 대한 저항감이 좀 아무래도 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불만들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네. 좀 어떻게 이런 불만들 아까 교수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이제 임대를 독려해서 임대를 했더니 세금을 올려버리는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일시 단기적으로 보면은 정부가 실수를 했죠. 미리 애초부터 좀 장기적인 플랜도 얘기해주고 이랬다라면 충분히 받아들였겠지만 네. 짧은 시간에 너무 정책이 좀 약간 오락가락의 느낌을 좀 줬다는 게 좀 문제가 되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거는 네. 분명히 이런 질타가 있음에도 알면서도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그 보유세율이나 근로소득세율에 비교하면 네. 상당히 저렴합니다. 현재 역혜택이라는 얘기가 많이 많았었잖아요. 그전에 이제 법의 사각지대에서 세금을 안 내고 지냈었어요. 뭐 2천만 원 이하는 세금을 아예 안 냈고 이랬기 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 근로소득자도 1,200만 원 이하는 6% 내지 않습니까? 그럼 72만 원이에요, 1년에. 근데 지금 아까 계산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1,200만 원 내는데 4만 원 내거든요. 네. 너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3주택자 사례 또 이제 말씀 주셨는데 그 네. 부분도 2천만 원 초과되면은 보통 일반 그 근로자분들은 금액을 갖다 1년에 뭐 최소 120, 공제를 받아도 한 100만 원 돈을 내야 되는데 이분들 아까 30만 원 네, 나가잖아요. 요 삼주택 올라가도. 소유자. 네.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 보면 예. 그 우리가 일반 국민 여론에 비춘다라면 과도하다고는 할 수 없고 1,000만 원을 버는데 30만 원 세금 낸다. 그렇게 비면 또 많지가 않은데 네네. 현재 10만 원을 내던 걸 20만 원을 낸다 그러니까 2배를 내니까 기분이 나쁘죠. 누가 그쵸.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좀 어떤 설득이나 정부의 공유나 소통해서 네. 좀 더 좀 좋은 방식으로 했다면 더 하겠다는 건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너무 세심함이 일방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네. 좀 반발감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정부는 정책 방향이 이제 2017년 말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이제 처음 내놨는데 그때와 지금 어때 좀 기조가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다라고 보세요? 저는 뭐 전혀 그 처음에 내놨던 2017년의 방안과는 지금 뭐 한 1년 반 정도 흘렀는데 네. 이상 흘렀는데 완전히 좀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기존 하거든요. 자체가. 그때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라. 예. 기본적으로 다주택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뭔가 세제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혜택 같은 것들 줘가면서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니까 뭐 지하의 음성적인 어떤 소득 같은 것을 좀 막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이 부분도 뭐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어떤 혜택을 좀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의 우려 때문에 점점점 이걸 축소를 하고 있으면 그전에 정부가 이제 2017년부터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거의 180도 바뀌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들이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네. 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기조가 달라졌다고 일단 보세요? 네 바뀌긴 바뀌었는데 안을 깊이 있게 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김현미 장관이 그 활성화 주택 발표할 때 뭐라 그랬냐면 1931만 가구 중에 480만 가구가 임차 가구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최소한 580만 가구인데 400만까지 만들면은 임차 가구 중에 한 50%, 45% 이상이 네. 그 어느 정도 그 공공 임대주택 그래서 임차 안정에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서 목표를 100만 호 등록 임대주택을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막 갑자기 이제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들어가게 되면서 네. 실제로 주택 수가 엄청 늘었습니다. 막 7, 80만 호가 들어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제도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다가 이준구 교수인가요? 그 예전에 그분이 칼럼에서 이제 역혜택과 이게 잘못된 정책이다라는 그런 여론을 등에 업고서 이런 관리 강화 방안 던져놓고 네. 요번에 이제 세법 개정안까지 던진 건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은 계속 이제 앞으로
집 갖고 뭐 하지 마라 이런 패턴으로 가는 틀에서 네. 그냥 밀어붙이는 게 이번 정부의 어떤 뭐 앞으로 가는 방향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인지하고 뭐 정부가 일단 뭐 가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뭐 소송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자산 관리 좀 들어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임대주택 등록할 때 뭐 취득세, 또 재산세, 임대소득세, 뭐 양도소득세, 예. 종부세, 뭐 혜택 자체가 굉장히 좀 많았기 때문에 물론 임대주택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었기도 했겠지만 네. 좀 과도했다는 지적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렇진 역혜택에 대한 않습니다. 얘기도 네, 있지 일단 않았을까. 예전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좀 사업의 혜택을 좀 많이 줘왔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활성화 때 양도세 부분하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배제 부분을 좀 더 확대한 건데, 그리고 이제 등록 조건을 좀 완화한 거죠. 완화한 것인데 그 부분에서 요번에 이제 바뀐 것에서 이제 사실 임대사업자 중에 이제 악의적인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투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에 뭐 저 벌금도 강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 부분이 뭐냐면 주택 임대 의무 중도로 등록을 하고 벌금이 1,000만 원이면은 그냥 팔아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누리다가 1,000만 원 벌금 내고 내가 2,000만 원 더 오르면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을 정부에서 간파를 했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게 들어와가지고 종부세하고 양도세 부분이 제일 큰 건데 5가지잖아요. 취득세, 네. 재산세, 건보료인데 네.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건데 이거를 갖다가 확 뒤집은 거죠. 어떻게 보면 뒤집었는데 기존은 그런 악의적인 것은 방관하지 않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장특도 좀 줄여놨고 장기 예. 특별금리도 많이 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취득세하고 이런 부분들의 혜택을 보니까 고민들이 좀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지고 있다 자본이득을 취할지 세제 혜택을 조금 보고 네. 의무 기간을 지키고 이런 것들 불편을 감수할지 좀 갈등이 좀 생기실 것 같아요. 아직 안 하신 분들 선택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좀 필요한 네, 맞습니다.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정부가 또 출구가 없는 정책을 폈다 이런 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임대 사업을 취소하고 다시 집을 팔기 어렵게 만든 정책이 결과적으로 임대 사업자들의 불만을 늘렸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지금 양쪽이 다 막혀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에는 팔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임대도 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서 보유하기도 어렵고 네.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예전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어떤 2017년 12월에 혜택을 주었다라고 했을 때는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거든요. 아, 예. 왜 그러냐면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일단은 뭔가 조세정의 실현도 가능할 것이고 네. 또 하나 이로 인해서 그 많은 분들이 또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는 어떤 그런 시점에서는 전반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8년 동안은 임대료 상한율을 적용받거든요. 그러면은 급도하게 이제 오르는 어떤 임대료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임대료에 대해서도 또는 이제 임차인에 대해서 보호들도 저절로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네. 만약에 이번처럼 계속 점점점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이라든가 이런 또 혜택 같은 걸 줄여들게 되면 제가 보기엔 어떤 사람들은 무등록 임대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등록 임대.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을 그냥 않고 임대 사업을 그냥 해주는 자기 거예요?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에서 따라서 뭐 세금이 중과가 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 내고 네. 뭐 내가 올려받는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만약에 근데 이런 현상이 계속 또 만약에 나타나게 되면 예. 결국에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라든가 임차인들의 세부담, 그러니까 그 전세 자금이라든가 임대료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어서 그러니까 법 밖에 놓이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했던 게 좀 잘못됐구나라고 만약에 자인을 하고서 예. 다시 그러면은 이렇게 임대 사업자에 대한 어떤 혜택을 갖다 축소한 것을 다시 늘려줄 거냐? 그러면 역시 또 또 정책의 논란이 일관성이라는 또, 게 네.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게 사실 임대 사업을 정부가 활성화하려고 했던 배경 중에는 임대 등록을 유도를 하고 또 인상률을 제한하면 임대차 시장이 좀 안정될 거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좀 집을 풀어놓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실제적으로 그 이후 17년 말 이후에 이런 것들이 잘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잘 안 돼서 이렇게 다시 전환을 했다고 보시나요? 일단 정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만 원 목표를 해가지고 네네.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어느 정도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이 되잖아요. 이제 네. 임대료 상한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목표로 했는데 그게 좀 빨리, 생각보다 많이 네. 좀 많은 분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셨어요. 넘어오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약간 변형을 줘가지고 이제 네네. 오락가락하는 걸 던져줬는데 네. 그러니까 많이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주택 양도 1년 한 해 2017년부터 18년 사이에
뭐 80만이던 한 140만까지 한 50만 호가 갑자기 늘었어요. 주택량이. 그 전에도 이미 이제 발표할 때도 늘었고. 그러니까 2017년 말부터 2018년 올해까지 하면 네. 6월까지도 또 많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은 이미 김현미 장관이 같은 경우 달성을 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수가 거의 2배가 됐어요. 1년 반 만에.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왜 이쪽으로 다 넘어가는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간 그렇죠. 거죠. 갔는데 이제 교수님 아까 말씀처럼 가다 보니까 이게 좀 모양이 이상해. 근데 아직도 아까 580만 가구 중에 지금 뭐 100, 200만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아직도 1, 200만 가구 중에 일시적 2주택자라든지 3주택자분들 그냥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일반 임대 사업으로 양도세 중과 감수하고 지금 가시는 거죠. 네. 이분들이 임대주택 사업으로 넘어가실지 안 넘어갈지 지금 헷갈리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고민되실 것 같아요. 이분들까지 가시면 국토부에서 좀 입장이 묘한 거죠. 이게 너무 많이 또 적어놨죠. 의도 그래서 생각했던 이제 것보다. 네, 관리 방안이 들어온 건데 제가 볼 때는 사면 초과 같습니다. 정부 입장도 열심히 잘하는데 이제 방향은 전국의 이제 젊은 층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던지는 방향은 맞습니다. 맞는데 네. 요번 1, 2년 사이에는 약간의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최 교수님은 그 임대차 등록 활성화 방안이 나왔을 때 이거 정말 괜찮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그럼 그 뒤에 임대차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방향으로 갔다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임차 임대 시장이 좀 안정화됐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예. 최근에 또 일부 지역의 국지적인 지역에 그 입주 물량이 상당히 증가가 했던 네.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제 임대 시장이 이제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번에 또 이제 금리가 또 기준금리가 또 내렸고 그렇죠. 또 연내 또 기준금리의 인하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이, 얘기도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임대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금리와 굉장히 또 연동이 돼 있고 네. 특히 금리 중에서도 그 수신금리라고 하는 예금금리와 그 임대 가격이 연동이 돼 있어서 네.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어서 예. 그 부분들 때문이지 예를 들어서 이런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어떤 장기적인 포석에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또 이런 걸 건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네. 보기도 전에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들이 문자로 또 많은 참여해주고 계시니까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4586님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일단 국민들은 예민하다. 특히나 부동산 정책은 그래서는 안 된다. 전세난이 우려된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2575님은 이번 정부는 자신이 했던 약속도 지키지 않는 신뢰 없는 정부네요. 앞으로 정부 말은 믿지 않기로 했어요라고 이번 사실 정책 변화에 대해서 좀 실망감을 드러내주셨습니다. 네, 자 끝자리 2402님은 그동안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매겼다. 정부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세금을 주고 덜고 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또 8611님도 비슷한 의견이신데요. 임대사업자 등록하라 할 때는 언제고 또 이제 또 세금 혜택을 줄이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정부 정책 신뢰 못하겠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세법 개정안 이후에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어떻게 제가 보시나요? 생각할 때 일단 시장 자체에서는 변화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네. 뭐 교수님 입주 물량도 얘기하셨고 예. 일단 등록된 주택이 좀 많습니다. 주택량이 많이 늘어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전세 가격이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유지한다고 우리가 2년 재작년이죠. 재작년만 해도 뭐 미친 전세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한 1년째 좀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 정부에서 이미 알고 있고 시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세난 뭐 이런 것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상황이 또 입주 물량이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리 인하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과 우리 그 이런 것들은- 금리 인하가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네.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로 금리 인하가 실제로 임차 시장에 들어가서 그것이 작용하는 기전이 보이면 좋은데 네. 지금의 어떤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를 위한 것이거든요. 네. 그 여파가 우리가 금리가 지금 많이 낮지 않습니까? 네. 많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으면 호경기 시절이면 금리가 조금만 내려도 거래량이 두세 배 늘어나는 판에 지금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음에도 거래량이 줄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정확하다고 본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의 어떤 이론적 근거에서는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네. 경제 상황과 입주 물량 등의 어떤 팩트들을 같이 본다라면 이번에는 좀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최 교수님? 이 이후에 좀 어떻게 시장의 변화를 줄까요? 일단은 그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 전반적으로 임차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의견이 다른데요. 네. 저는 금리하고
그다음에 임대시장의 가격은 굉장히 좀 많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예.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가 되면 기존에 있는 자금 보유자 같은 경우는 자본 이득률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그 임차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세를 주었던 집주인들도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는 주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세 물량이 오히려 순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줄어들게 되는데 그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또 전세 수요자는 또 계속 있다 보면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가는 현상들이 있어서 예전에도 2014년 뭐 그러니까 13년, 14년, 15년 이때 보면 금리가 상당히 낮았거나 내려갔던 시기에 전세 가격이 상당히 올랐던 그런 그 학습 효과도 있어서 이제 저도 이제 그게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물론 금리 인하 자체를 그 원래 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대외적으로 좀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통해서 수요를 창출하고 뭔가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것이긴 한데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는 임차 시장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간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세법 개정안 이후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